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또 산으로 가고 시골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가 봐요.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강의하고 있죠. 계속해서요.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오늘은 캠핑장, 야영장, 오토 캠핑장. 사람들이 요걸 옛날에는 그랬어요. 2015년 이전에는요. 야영장, 캠핑장 하고 싶으면 내가 내 산이나 내 땅만 있으면 다 했어요. 2015년, 아우, 너무 목소리 크게 하니까 힘들어. 좀 작게 해야 되겠다. 2015년 이전에는 내 땅이나 내 토지가 있으면 다 했어요. 또 심지어 남의 토지까지도 다 했었어요. 임야가 있었으면. 그냥 여기다 뭐 돈 받고, 그죠? 데크 설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제 빈번하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걸,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 해서 2015년 이후부터는요, 이게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캠핑장, 야영장, 오토 캠핑장, 입지부터 허가까지 제가 법조문 다 보여드릴 겁니다. 별표 서식까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완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거 갖고 전화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하물며 어제 전화 오신 분은 그린벨트 안에도 캠핑장이 가능하냐? 그 말씀을 여쭤보시더라.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 말씀까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 방송하면 저한테, 진짜 어떤 그 캠핑장, 운영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으실 거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캠핑장 예를 들어서 1000평 정도 하는데요.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1000평 정도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최소한 1억 이상 들어가요. 1억 이상 들어갑니다. 물 끌어와야죠. 물 없으면 지하수 떠야죠. 그죠? 나무가 없으면 나무 심어야죠. 정화조, 그죠? 정화조도 심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도 받아야죠.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토목 측량 설비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데크 설치, 그 다음에 관리사도 설치해야 되고, 그죠? 뭐 소화기도 비치해야 되고, 데크 하나에 요즘 한 300만 원 하나? 그죠? 모르겠네. 그 금액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지부터 제가 허가까지 법조문 쫙 나열해놨으니까요. 그거 같이 한번 공부해보게요. 물론 제가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가 상담 사례 한 건을 브리핑할게요. 오늘 제가 저희 그 구독자분 중 구독자이기도 하면서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 오늘 상담에 오셨어요. 아이디가 되게 좋으세요. 여왕님이세요. 여왕님. 아이디 필명 되게 좋으시죠? 이분께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나 한 걸 제가 잠깐, 원래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안 하는데 상담 사례는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매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후단의 주식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오늘도 이제 교재를 판매를 사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제 한 분, 그 다음에 16일 날 요렇게, 15일 날, 14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 생각이 없으신 분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공부를 진짜 하고 싶고, 남들이 모르는 그 블루오션을 좀 나는 배우고 싶다. 아니면 정말 공법의 체계를 잡고 싶다. 아니면 뭐 그 권리 분석, 어떤 지분 경매부터 해서 모든 거 다 배우고 싶다. 편하게. 학원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거 낭비하지 말고, 그다음에 토지 개발, 뭐 공장 경매, 토지 경매, 도로, 공법에 관련된 것들 배우고 싶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교재가 분명히 필요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엊그제 제가 술 한잔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비싼 물건이 한 50억이라고 합시다. 50억 이상이에요. 이 물건에 건축물이 있어요.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못 해주겠대. 못 해주겠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 교재에 판례 실어 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으로 가면, 판례로 가면 이긴다. 그죠? 그래서 저는 농취증은 100% 발급된다. 그죠? 저는 다양하게 많은 사례를 그 교재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교재 사셔서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요거 이제 상담 사례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상담 사례가 제가 원래 이제 잘 아는데, 상담 사례 가지고 이제 아직 뭐 정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몇 구지? 392가? 몇 강이지? 잠깐만요. 392강인가 보네.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에 전화 왔어요. 21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문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왕님이세요. 여왕님. 필명 좋아요. 여왕님이신데, 이 물건이 있어요. 2021 타경 7657. 근데 요게 어떤 사건이냐면, 3개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3개 호수가 있는데, 여기 다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환산보증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표를 봐야 돼요.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호수에 3개가 있다. 3개가 있는데, 당연히 제가 제 강의에 있죠. 2015년 5월 며칠이지?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죠? 그 이후에 또 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으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배당은 못 받는다. 배당은 못 받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건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요렇게 3개 호수가 있거든요. 3개 호수가 있고, 근저당권이 2020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업자는 2019년. 이분이 빠르죠? 이 세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빠르죠? 여기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이내라고 한다면, 그죠? 환산보증금 이내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나? 그죠? 배당 요구를 2021년.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네.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배당을 받고 나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환산보증금 이상이다. 2020년 당시에 1,000원이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2020년 당시에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환산보증금 이상이다. 그런데 근저당보다 빠른 앞선 임차인이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배당 받을 권리는 없지만 배당은 안 되지만, 그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는 해야 된다. 이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1조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독선에서는 이게 잘못됐대요. 이분들을 배당 처리를 했나봐요.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잠깐 보니까 배당을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당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환산보증금 1억 8천이면 1억 8,300이죠. 그러면 2020년 당시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이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환산보증금이 2020년 당시에 1억 8, 보장받는 금액이죠. 1억 8천 이하다. 그러면 이분은 배당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구입하신 여왕님,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짱이십니다. 되게 훌륭하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셨는데, 뭐 이런 것은 제가 그죠. 권리 분석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그냥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걸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 표 만드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이런 표 만드는데 한 30분도 안 걸려요. 용도지역상 야영장, 오토캠핑장, 그죠? 야영장, 오토캠핑장, 이런 걸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으로 나누죠? 그죠? 주상공록은 또 전일준, 뭐, 중일 뭐 어쩌고 4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 표 하나만 보면요. 이 표 하나만 보면, 야영장, 오토캠핑장, 그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 가능한지 다 아실 거예요. 안 되는 지역은 제가 표시해놨죠.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것도 많아요. 안 되는 것은 전용 주거 1종, 2종은 안 돼요. 그리고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국토계획법에서 돼요. 그죠? 여기도 되고, 계획관리도 되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선 준주거지역은 조례로 또 위임했죠. 일반 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안 되지만, 그죠? 조례로 위임해놨습니다. 조례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은 없지만 조례는 돼요. 그죠? 그리고 계획관리, 뭐 보전관리, 아니 보전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뭐 농림지역 다 됩니다. 조례로 다 나와 있어요.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조례를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례로 위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캠핑장을 하려면 옛날엔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 이전에는 다 됐습니다. 그죠? 2015년 이제는 다 됐지만,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법들이 바뀌었고, 위에부터 볼게요.
뭐 이렇게 많이 해놨지? 토직을 해가구나. 토직을 해가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어쨌든 간에 이게 392강. 392강이고요. 자, 캠핑장, 오토 캠핑장의 허가의 모든 것.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토 캠핑장. 캠핑장하고 오토 캠핑장은 달라요. 캠핑장은 말 그대로 그냥 텐트만 치고 데크 설치돼 있고 텐트만 치는 거고, 오토 캠핑장은 이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대충 제가 적어놓은 걸 일단 말씀드리고, 여러분 캠핑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캠핑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이게 내 산이 있어, 농지가 있어, 캠핑장을 하려고 그래.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아래에서 설명할 것들, 이런 법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법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캠핑장 입지를 선택할 수 있어. 제가 볼 때는 물, 나무, 정화조 용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은, 그죠?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산일 거 아닙니까? 산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파야 되잖아요. 지하수를. 근데 지하수도 많은 양이 지하수가 묻혀 있는 것도 있고 적은 양의 지하수가 묻혀 있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토 캠핑장을 할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한다 그러면 반드시 수맥을 측정하는 사람들, 지하수 업체에다 문의하셔가지고 내가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박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여름철에 우리가 캠핑을 하잖아요. 나무가 이제 우거지야 좋지, 그죠? 누가 땡볕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기서 텐트 안에서 있고 싶겠습니까? 나무도 이렇게 그늘도 치고 그래야지 그 밑에다 텐트 치면 더 시원하고 좋죠. 물론 내가 캠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위에 시냇가도 흐르면 너무 좋고요, 그죠? 특히나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없는 데는 나무를 사다 심어야 돼요. 나무도 막 한 그루에 막,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막 한 20년 이상 되는 건 막 300만원, 400만원, 막 1000만원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 여기다 심으실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을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그 다음에 정화조요. 어차피 우리가 똥 싸고, 뭐, 먹고 마시고를 다 쓰레기통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 정화조 용량이 작으면요. 정화조 용량이 작으면 나중에 악취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은 되게 중요해요. 정화조 용량 하나 묻는데도 1000마 이상 가져야 이것도요. 그죠? 물론 크기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이 캠핑장 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런 법조문보다, 아래에 있는 법조문보다 제가 볼 때는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법을 딱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뭐 제 친구가 캠핑장을 옛날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못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저한테 막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캠핑장을 하려면 인허가부터 최종 시설 완료까지 소요 비용도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 1000평의 캠핑장을 하려면요, 인허가 비용, 뭐 산지 전용 비용, 뭐 토목 청량 설계 비용, 그다음에 토목 비용, 이것저것 다 해서, 그죠? 뭐 데크까지 해서, 뭐 그다음 관리사, 이제 밑에 보이겠지만 관리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정화조까지 1억 정도는 넉넉히 잡으셔야 될 겁니다. 1000평 하려면. 지금은 아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영장의 등록 기준이 있어요. 야영장의 등록 기준은, 관련 법률은 개발행 허가도 득해야 되고, 그죠? 국토계획법에도 언급이 돼 있고, 건축법에도 언급이 돼 있고, 관광진흥법이 주된 법이거든요. 이 관광진흥법에도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캠핑장을 하려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3m 도로 조건도 맞아야 돼요. 그죠? 3m 도로 조건도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자동차용 캠핑장 그런 것들은요, 그죠?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지자체는 6m 도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반 차도 안 들어가는데도 다 캠핑장이 허가 아니라 신고만 했으면 내가 할 수 있었어. 신고도 없이.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까다로워졌다. 관광진흥법으로 들어오면서 좀 까다로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여부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첫 페이지의 표에,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안 되고, 농림지역에는 되고, 뭐 계획관리지역에는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들도 이게 또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아마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대충 들으세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유식하려면 유식하게 들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및 농지전용, 산지전용, 국어점용 등 이런 것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 연결돼 있다면요. 그죠? 캠핑장 내 외부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별표는 제가 밑에 책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도 적용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 캠핑장 안에 관리사가 있어요. 관리사는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그렇지만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참 희한한 법이죠. 그죠? 주택으로는 안 들어가요. 주택수도 안 들어가요. 주택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야영장이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지목은 뭘로 바뀌냐? 지목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세요. 똑똑하신 공인중개사님들 뭐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는데 뭐 배웠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대부분 유원지나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집가의 가치 상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승마장도 컨설팅 했거든요. 제가 승마장 한번 재밌어요. 승마장도 이런 그 법조문 딱 들이대면서 제가 컨설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막연히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승마장 이거 같아 뭐 어쩌고저쩌고 체육진흥법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하지 마세요. 모든 건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는요 안전 위생기준 등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법률에서 야영장 허용 법률이 있어요. 농촌진흥법에서도 그죠? 농업인의 소득증대 일환으로 관광농원 및 야영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그죠? 여기도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인 자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죠? 농업인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면 또 임업인 자격. 그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네. 5번 2015년 2월 3일이구나. 뭐 어쨌든 제가 숫자에 제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되게 약합니다. 저는 몰라요. 어쨌든 대충 뭐 연도는 대충 기억하는데 그죠?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캠핑장, 오토캠핑장, 야영장 요것은요. 정확한 명칭은 관광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이다. 관광객 이용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고 지금부터 알아야지 내가 캠핑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서 말씀드리는 법조문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아래서 보여드리는 이런 법조문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리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캠핑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법 따위보다는 그죠? 요거 물, 나무, 정화조 용량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 뭐 가격 싸다고 뭐 그러면 땡빛에다가 야영장 합니까? 나 물도 없는데 지하수도 안 나오는데 산속에다가 야영장 해요? 지하수 파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1000만원 들죠? 정화조 용량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수용 인원이 한 50명인데 정화조 용량은 뭐 한 10리터밖에 안 돼. 펄펄 넘쳐가지고 막 똥냄새 풀풀 올라오는데 좋겠네요. 그죠? 뭐 고양이 냄새 그러면서 그런 캠핑장이 좋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캠핑장의 요소는 요거 물, 나무, 정화조 그죠? 캠핑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을 지금부터 볼게요. 기타 법률, 관광진흥법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법조문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건데, 대한민국에 나밖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야영장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의 야영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하고 자동차 자영장업이 있어요. 그죠? 자동차 야영장 말 그대로 주차하고 차 속에서 그죠? 캠핑하는 거죠. 차 이렇게 좀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죠. 요즘 뭐라고 하나 카핑? 뭐라고 하지?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더만 용어가 저는 뭐 옛날에는 이게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떠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일반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이 있다. 그런데 자, 또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셔야 돼. 이거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할 거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 별표, 그냥 뭐 하루 종일 별표 쳐도 돼요. 그죠? 공무원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쩌고저쩌고 공통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예 보면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죠? 건축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주택은 아니에요. 그죠? 야영장 안에 이게 관리사거든요. 관리사는 건축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축법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건축법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쭉 읽으면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야영장업은 여기 나왔네. 야영장업은 도로 너비는 일반적으로 야영장업은 그죠? 도로 너비는 4m 이상이면 가능하다. 4m가 야영장 뭐 산골짜기 있는 데가 아무데나 야영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도로가 나야 돼, 도로가. 그죠? 남들은 아우 저 경치 좋은 곳에 야영장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여러분. 도로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또 자동차 그런 경우 자동차 야영장 같은 경우는요. 최소 6m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그러니까 일반 야영장업, 그다음에 나는 자동차 야영장업이 있는데 뭐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긴급 상황 시 이용객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차로를 확보할 것, 그죠? 이런 것들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그죠? 이런 조건들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죠. 1차선, 그러니까 자동차 야영장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지정한 곳에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도로라면 이게 교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로 가다 보이는 거 있죠?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비킬 수 있도록, 그죠? 교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야영장은 그래도 기준이 최소한 4m 이상은 돼야 된다. 그죠? 자동차 야영장은 뭐요? 6m까지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례도 있고, 그죠? 공통 기준 또 있네요. 뭐 침수 유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죠? 일반 야영장 개별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개별 기준을 해가지고 일반 야영장어, 그죠?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아,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는데. 빨간색이다.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그죠? 15제곱미터는 뭐야? 5평? 그러니까 데크 하나를 5평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네. 그죠? 데크 하나당 5개. 5평. 그죠? 그 다음에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긴급 상황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치료를 확보할 것. 어쩌고 그죠? 자동차 야영업은 뭐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야영 공간을 만들 것.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야영장에 관심 있고 야영장을 누구한테 야영장은 이런 조건이 필요한다 하더라. 여기 경매사령관 여기 유튜브 한번 가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별표 7에는 뭐가 나오냐? 별표 7에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이 있어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뭐라고요? 별표 7. 관광진흥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화재 예방 기준이라고 있죠? 화재 예방 기준. 여기 보면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0제곱미터니까 데크 한 2개마다 이 사이마다 하나씩 소화기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규정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전기 사용 기준도 있어요, 여러분. 전기 사용 기준도 있고, 전기 사용 기준도 있고요. 가스 사용 기준, 그 다음에 대피 관련 기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긴급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4m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4m 이상을 요구한다. 그죠? 야영장 시설 배치도, 대피소, 대피로, 소화기, 구급상자, 유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 방법, 이용객의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놔야 되고, 물론 뭐 야영장 안에 이제 뭐 매점도 둘 수가 있어요. 그죠? 매점도 둘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야영장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사도가 많이 나니까 차라리 이걸 건축법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야영장을 갖다가. 야영장을. 사람들은 몰라요. 야영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건축법에 있는지 없는지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요. 그죠? 29번 맨 꼴마리에 있어요. 꼴마리에. 야영장 시설. 나와있죠?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어쩌고저쩌고. 그죠? 야영장 시설. 건축법에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에 명기가 돼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하수들 얘기, 이상한 얘기들 듣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가 법과, 그죠? 지침, 그죠? 그 다음에 판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큰 100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어. 100억짜리가. 근데 여기다 불법 건축물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몰라.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어. 근데 담당 시청에서는 이걸 사용승낙을 농지증을 발급 안 해준대. 그럼 농지증 발급받으려면 제가 농지증은 100% 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 농지증 100% 된다니까요. 돼요 여러분. 제가 판례가 있다고 그랬죠. 판례가. 아주 소중한 판례가. 제 교재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그죠? 제 교재는 다 실려 있고 그건 제가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축법, 국토계획법, 뭐 다 관광진흥법 몇 가지 법이 다 얽혀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야영장이 가능한 지역. 이 표는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표는 만드는 거 솔직히 10분이면 만들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10분이면 만듭니다. 이 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건축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용도 지역상,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상, 그죠? 용도 지역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만든 거고, 그죠? 건축법에도 야영장이라고 들어와 있죠. 건축법에도 야영장이라는 게 분명히 명기돼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도 야영장업을 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안전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죠. 그 법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유임된 용도 지역이 많으므로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죠? 국토계획법에서 타 법률로 유임한 법 중에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는 곳은 그 법률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죠? 국토계획법 76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질문 들어온 게, 그린벨트에서도 야영장, 캠핑장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 76조, 이거 엄청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국토계획법 76조, 요것은요, 경매를 하든, 중개를 하든, 토지를 하든, 이 조항을 모르면 어디 가서 쪽당합니다. 개쪽당해요. 망신당한다고요.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토지이용 계획원도 읽을 줄도 몰라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이 용도지역, 토지이용 계획원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모르는 사람 태반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76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 각호 연에 하나에 해당하는 어쩌고저쩌고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죠? 취락지구. 이건 취락지구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취락지구에서 지정하는 저기를 따라야 되는 거고, 개발진흥지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개발진흥지구 다 강의했죠. 경매하고 물건을 통해서 제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했고요. 복합용도지구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요건 안 했어요. 용도단지 뭐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농림지역 중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제일 규제가 센 거죠. 그럼 얘들은 이 법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환경 보존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그죠? 수산자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예외가 항상 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외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예외를 모르고 토지이용 계획원을 보면 박살난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 상담사례 교재. 요건 했죠, 제가요? 요건 했으니까, 요건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했지? 교재 구입 잠깐 안내하고, 그 다음에 주식 얘기 잠깐 한다고 그랬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경주에서
저번에 토요일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경주에 그 베테랑 공인중개사분이 제 강의 교재 구매하셨다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입금했고, 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1시간에 녹화 끝나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읽게 되고요. 주식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주식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가지 경우. 첫 번째, 역헤드앤 숄더형. 모르시는 분은 토요일날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역헤드앤 숄더형. 두 번째는 이 하락 추세대 지지할 수 있다. 하락 추세대 지지. 세 번째는 전저점. 하락 추세대가 바로 이 왼쪽 어깨입니다. 헤드앤 숄더형, 예, 왼쪽 어깨예요. 그래서 이걸 지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전저점 지지 여부 테스트. 그 다음에 5번째는 2.포인트 붕괴.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주봉상으로 본 거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21선 돌아섰어요. 21선 이제 돌아섰고, 5일선이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차트입니다. 주식을 투자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차트예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지켜보겠다. 바닥을 더 확실히 만드는 과정을 보겠다. 주봉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상은 이미 골든크로스 나왔다. 골든크로스 나왔고 하락 추세도 벗겼고, 그죠? 이미 그리고 급등에 따른 반락이 2주일째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제 5일선이 뭐 다음 주에도 아마 양선을 뿜을 수도 있어요. 뿜을 수 있어서 있고 2600포인트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한다. 아직까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월까지도 안 할 수 있다, 주식을. 그래서 아까 4가지 경우가 될 수도 있다. 4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주식은 조금 제가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렇게 좀 많이 손해 보셨던 분들은 좀 쉬십시오. 쉬시고 이렇게 빈 공간에 정말 그 주식 투자, 이런 그 부동산 공부하셨으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장이 부동산이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있잖아요. 아파트값, 저는 앞으로 하락기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최소 2년, 3년. 그리고 앞으로 L자형이다. 정말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오르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부하고, 2, 3년 후에, 1, 2년 후에, 정말 진짜 물방 고개반인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주봉상으로는 이제 오늘 시작했죠? 오늘 시작했구나. 이번 주구나. 이번 주는 주봉상으로는 안정적인 차트다. 월봉으로 한번 볼까? 월봉으로도, 그죠? 아직 5일선 돌지 않았어요, 월봉이. 그죠? 월봉상으로 아직 5일선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도 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는 오를 수 있지만, 월봉상으로 아직 5일선이 돌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는 몇 가지 나왔어요. 주봉상으로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하락 추세대를 돌파했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은 바닥이 신호가 명확히 잡힌 건 아니다. 역해든 숄더는 될지, 하락 추세대를 지지할지, 아니면 뭐 전저점을 테스트할지, 뭐 2000을 붕괴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안 쓸 때는, 그죠? 좋을 게 없는데 굳이 차트만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은 일단 보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 무조건 부동산 공부 해놓으셔야 된다. 부동산 공부 무조건 해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